네. 방금 소개받은 권영빈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저를 너무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강연에 대한 요청을 받고 특히 이 4월에 굉장히 감격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입학한 게 1974년이고 올해가 이제 작년이 이제 개교 40주년이고 올해는 이제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러니까 학보사, 방송국 이런 것들이 40주년이 되는 그런 해고요. 제가 이제 1974년도에 아주대학교를 들어왔을 때는 진짜 이런 건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몇십 년 만에 이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보니까 아주대학교가 진짜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간간히 아주대학교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이 이제 여행 이런 얘기가 돼 있으니까 유명한 여행가들이 와서 세계적으로 이쁜 곳, 멋있는 곳, 꼭 가봐야 할 곳 이런 것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소개를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전공이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든지 관광이 전문이 아니고 공학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십 년 동안 학위를 받고 국내에서도 일하고 외국하고도 협력을 하면서 얻어낸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자주 해외여행을 가니까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이 숨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보셨을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거는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왜 여행이라는 주제를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여행 그리고 안전한 여행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중간에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쓴 첫 문장이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에서 아주대학교를 선택을 하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순간의 선택이 아주대학교라는 곳을 입학하는 걸 좌우했는데 지금부터 40년 전인 1974년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들 나이가 대학교를 가야 될 그런 나이였을 텐데요. 그때 어느 겨울에 저도 아주대학교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데 신문에 이런 광고가 하나 났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광고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 굉장히 커다란 거에 이제 지금과는 다르게 40년 전에 한자도 많이 썼기 때문에 신문에 보면은 광고가 났는데 굉장히 동아일보의 조그만 면의 아랫부분에 아주공과대학이라는 광고가 났습니다. 사실 아주공과대학은 뒤에서도 약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1973년도에 초급대학으로 개교를 했고요. 74년도에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학으로 인가를 받고 처음 뽑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저도 몰랐고요. 이렇게 광고가 난 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 한번 봐서 이것이 이제 제가 아주대학을 오게 된 동기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대학교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알려지지가 전혀 않았었고요. 굉장히 건물이 있을지 수원에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느 날인가 그 당시는 이제 전기 후기로 대학교를 뽑는데요. 제가 이제 전기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받다가 떨어져서 우리 친구들처럼 재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갖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이 광고를 보시고 와서 여기를 가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를 가게 된 거에 중간에 보면 공부를 잘하면 불란서에 유학을 시켜주고
불란서 유학을 갔다 오면 교수 요원을 시켜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끝날 때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안이 그 당시에는 좀 가난하고 네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을 때 석사 박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자력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공부만 잘하면 보내준다 그러니까 네가 재수를 해서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가서 발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시험을 봤고요. 그러고 붙었고 장학생이 됐고 4년간 장학을 받고 다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로 갔다가 불란서 유학까지 가는 뭐 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다 오게 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첫 인연이 저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조금 전 사진은 저희 입학식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란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얼굴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란서에서 제공한 실험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쭉 했었고요. 이런 데서 거의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실험을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그 다른 분들도 우리 학교에 교직원으로 계신 분들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공과대학의 모습은 조금 참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아마 이쯤 산 있는 쪽이 될 거고요. 그 당시 아주대학교는 건물이 딱 2개, 지금 그 인마상 있는 뒤쪽의 건물과 옛날 화공동, 기계동 해갖고 요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불란서 교수들 기숙사, 그 다음에 여기는 학생 기숙사, 학생회관 이런 건물이 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사진은 그 40년 전에 여기 왔었던 불란서 교수가 가지고 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학교 교문이라는 걸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우리 학교의 카탈로그에 있었던 건데 이 교문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 학교 들어오는 쪽에 있는 교문이 아니고 거기서 앞쪽으로 가면 큰 길 있죠. 아주로가 시작되는 T자로 된 삼거리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학교의 그 입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생긴 학교였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문, 그 당시에는 아까 봤던 이 건물 있는 쪽은 딸기밭,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은 원천호수에서 우리가 뱃놀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산을 넘어서 가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이 모습이 완전히 상전벽해가 돼서 아주대학교의 모습은 옛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사이에 주소도 바뀌어서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산호번지 이런 이름이 지금 현재는 영통구 월드컵로 206로 이렇게 바뀌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여기로 왔습니다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새롭게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 학교를 다니느냐 했을 때 수원을 오는 방법이 굉장히 묘연해 가지고요. 처음에 타던 게 이런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고속버스라는 걸 타고 을지로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이게 약 한 40분 걸렸는데 한 15분에 한 대씩이니까 이걸 놓치면 당연히 지각이죠. 그래서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고속버스를 보시면은 학교를 처음 만든 재단이 유신고속재단이었는데 안내원과 함께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마치 지금의 스튜어디스 비행기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유니폼을 입고 안내양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을지로로부터 명보극장 옆에 있는 터미널로부터 수원까지 오는 그런 일을 4년간 했고요. 물론 그 당시에 교통비가 많이 들었겠죠. 왜 그러냐면 일반 버스를 타고 오면 좋았겠습니다만 고속버스는 그 당시에 그 운송수단 중에 최고로 좋은 거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고, 제가 4학년이 되던 시절에 서울 수원에 전철이 개통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1974년에 입학을 했는데 4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4년제로 4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왔고요.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이런 나이가 됐으니까 굉장히 상전벽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 이 강연에서
제가 이제 그 여행에 관한, 안전한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학자가 왜 갑자기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의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게 그 놀러 가는 것도 있지만, 여행사도 있고요. 여행 전문가도 있지만,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행객을 안전하고 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기관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언제 볼 수 있냐면, 공항에 가서 외국으로 나갈 때 보딩 패스, 비행기표를 주고 보딩 패스를 받고 나면 엑스레이를 통과하죠. 엑스레이 줄이 항상 긴데, 그런 데에 갔을 때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것이 첫 번째로 혹시 폭탄이나 총이나 칼이나 뭐 이런 걸 갖고 가지 않을까를 검사하는 거라서 첫 번째 안전한 것을 체크하는 단계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여권과 보딩 패스를 가지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과 만나서 여권을 검사하고 보딩 패스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학자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 보이지 않는 데서 안전이냐 불안전이냐, 이상한 사람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공학적인 기술이 숨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위험한 사람이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에 또는 배낭여행을 가시거나 또는 연휴 같은 때 해외를 가시면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공항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렇거나, 아니면 이렇게 줄을 서 있거나, 아니면 만 원이 된 모습들,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과하기 위해서 문 안으로 들어가도 줄이 굉장히 긴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했을 때 항상 보시면 처음에 하는 것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과하고, 그런데 요거는 공항에서 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소치 올림픽에서 또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 다 조사를 합니다. 왜 그러면 올림픽 내에서도 테러가 생기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행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항에서 입국 및 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처리 능력에 대한 증대를 요구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고속의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이지 않게 빨리빨리 위험한 사람만 골라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과학화된 처리고, IT 기술을 위한 전산화에 의해서 위험 승객들을 찾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봤을 때, 우선 제가 이제 환갑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비행기를 언제쯤 탔을 것 같아요?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탄 시점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연도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80년? 90년? 60년은 뭐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아닐 것 같고요. 언제쯤 될까요? 저는, 예? 아까? 예, 82년 아주 좋은 개수입니다. 잘 생각했는데 82년도에 제가 유학을 갔으니까 비행기를 당연히 탔죠. 그거는 맞는데 처음 탄 비행기는 아니고 그때는 몇 번 탄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탄 비행기 자체는 언제냐면 1976년 1월에 갔습니다. 제가 만 18살 때 병역 미필자로서 병역 문제에 대한 난제를 뚫고 1976년도에 서울에서 낭뜨로 갔습니다. 낭뜨가 우리 학교하고 이제 자매 학교였기 때문에 갔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게 됐냐면,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은 요 밑에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동아일보에 나왔던 건데, 아주공대 학생들을 불란서로 보낸다라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났고요. 이건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문에 났었는데, 그때 제가 선발이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미필자 해외여행이니까 병무허가 등 아직 그 당시는 굉장히 복잡했고요. 여러 가지 난제, 그다음 비자도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갔는데, 얼마나 멀리 갔냐면은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안 만들어져서 김포공항이 있었는데, 지금 김포공항에서 안 쓰는 터미널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 사이에 조그만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일본 자를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가서, 그 당시는 이제 나리다가 일본도 안 만들어져서 하네다가 메인 공항이어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에어프랑스를 타고 한 번에 파리를 못 가니까 급유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앵커리지를 내리고요. 거기서 다시 파리로 가서 샤를드골 공항에 19시간을 하네다로부터 샤를드골 공항까지 19시간을 타고 가서 이렇게 생긴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게 옆으로 돌았네요. 이렇게 생긴 공항에 내렸는데 이 공항 자체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 넘버 1입니다. 지금은 이제 넘버 2를 주로 쓰고 넘버 1은 이제 아프리카나 이쪽에서 오는 걸 쓰는데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거죠. 거기서 내렸더니 끝난 게 아니라 버스를 태워서 파리 시내로 데리고 가서 기차를 태워서 몽파르나스 역에서 기차를 타고 또 한 3시간 반 갔으니까 그 김포로부터 출발해서 낭트 가는 데까지 거의 한 30시간 갔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비행기를 타면은 직항으로 해서 12시간이면 파리까지 가고 떼제베를 그 공항에서 직접 타기 때문에 2시간이면 가니까 14시간 정도, 그 다음에 한국에서 출발하는 것까지 해도 다 한 16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거의 하루 반에 걸쳐서 갔고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 도착하니까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갔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76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서 거의 200만 마일에 도전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탑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띠가 양띠다 보니까 아마 역마살이 있어서 계속 걸린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따 뭐 뒤에서도 약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1년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 회의라든지 논문 발표 뭐 등등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최근의 사건으로서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하나 얼마 전에 사라졌죠.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가다가 실종이 된 사건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들어서 아실 건데요. 거기에서 나온 거에 2가지 팩터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없어진 거에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서 그 미스테리인데 여기에 보면은 위조 요건을 사용한 탑승객이 2명이 티켓 구매를 대행해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위조 요건이 2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탄 사람 중에 여권을 딴 사람 걸 가지고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유러피안들이 잃어버린 거 2개를 이라니안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갖고 탔는데 아직 그게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2명이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권이라는 것이 위조 여권을 갖고 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위에 있는 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위조 여권이 있으니까 테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폴이라는 국제 경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그 올해 들어서 8일 실종 때까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승객 여권을 대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권이 있으면 공항에서 내가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탈 때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여권을 보고 뭐 입력을 하는데 그때 이 자료들이 인터폴에 있는 데이터랑 비교를 하도록 돼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게으른 나라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자료가 다 체크가 돼서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가지의 기사에 흘낏 지나가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제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안전한 여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 힌트가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비행기는 왜 제가 안전한 여행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냐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안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안전도가 높다는 얘기는 비행기는 추락하면 다 죽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되고 굉장히 안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그 비행기는 매우 안전하고 이거는 자동차보다도 훨씬 사고율이 적은데 사고가 나면 대부분이 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비행기 사고 리스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 최악의 사고라고 하는 건데요. 1977년 3월 27일에 미국의 페남 항공하고 그 다음에 KLM 항공이 그 스페인에 있는 섬에서
2대가 활주로 해서 부딪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게 지금 비행기 자체가 날아다니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공항에서 부딪힌 경우인데요. 여기 그 가상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페남이 활주로를 가는데 KLM이 옆으로 와서 2대가 부딪혀가지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활주로 내에서 박치기를 하는 통에 다 죽은 거죠. 그 굉장히 그 슬픈 사건이고요. 이게 이제 항공 중에서 최고인데 요거는 이제 관제사라든지 그날 그 여러 가지 혼선에 의해서 KLM이 뜨려고 오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페남을 받은 거라서 이거는 인재사고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자리 한번 또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기체가 고장이 나서 기체 결함으로 떨어졌고요. 96년도에는 사우디 항공 자체가 있었는데 이것이 비행기끼리 공중 충돌해서, 그러니까 높이를 안 지키고 규정된 높이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다가 비행기를 서로 마주보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둘이 부딪혀서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인재고요. 그 다음에 74년도에도 마찬가지 오를리 공항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기체 결함으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년 6월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도항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는데 이제 그 폭탄 테러로 밝혀져서 테러로 죽었습니다. 이 빨간색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80년도에는 그 사우디 항공 자체가 출입문에 전기 장치가 잘못돼서 전기가 잘못되니까 엔진에 전기가 안 가서 떨어져서 다 죽었죠. 그런데 요것은 사우디 항공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면 스크린을 보게 돼 있는데 개별 스크린이라고 해서 VOD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던 초기에 또 미국 쪽에서도 비행기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전기 설비가 합선이 돼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있고요. 이런 건 다 기체 결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항공도 인재, 그 다음에 여기도 기체 결함, 그 다음에 이제 88년도에 보면은 페남 비행기가 스코틀랜드에서 떨어져서 죽는데 이건 폭탄 테러로 이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건 리비아 쪽에서 테러를 한 거고, 83년도에 이제 대한항공은 그 소련으로부터 미사일을 맞아서 캄차카 반도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었는데 그거는 기체가 항법 장치가 고장나서 소련 쪽으로 넘어갔는데 공군기가 와서 소련이 이제 죽였기 때문에 항공기라는 거 알고도 쏴가지고 이제 인재로서 죽은 거죠. 그래서 사고들은 대부분이 기체 결함, 조종 미숙, 관제 실수, 뭐 군사 도발 등 이런 거로 해서 이제 많이들 죽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기술이 개발되고 성능 개선되고 비행기 가는 항로도 요새는 자동항법 장치라고 그래서 비행기 코스를 미리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비행기가 가기 때문에 조종사는 뜨고 내릴 때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비행기가 자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밥 먹고 돌아다녀도 비행기는 혼자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악천후라든지 이런 데 조정하는 방식도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서 온갖 상황에서 조종사가 하는 것들을 다 훈련을 하기 때문에 조종 기술도 좋아졌고요. 아까 자동 조절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냉전이 없어지면서 이제 뭐 미사일을 맞아서 민간 항공기가 맞는 이런 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냐면 제일 중요한 변수인 테러가 남았어요. 이 테러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테러에 제일 큰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그 비행기를 몰고 가서 자폭 테러를 한 거죠. 이거는 그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플로리다에 가서 조종사 훈련을 받고 가짜로 이제 비행사 옷을 구해갖고 입고 그 공항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비행기 조정하거나 또는 이제 비행사를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이 2채가 다 무너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거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누구였는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펜타곤도 공격하고 같은 날 동시에 다발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비행기도 이렇게 테러를 할 수 있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9.11 테러로부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비행기도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계속 정리하는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포 이런 것들은 비행기에 못 싣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엑스레이로 잘 디텍트를 하는데 또 다른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테러단이 한 건데요.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싫으면은 그것을 잘 찾아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액체 폭탄을 만들었어요. 마치 물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필리핀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테러 조직이 탑니다. 그래 갖고 여러분이 앉고 있는 비행기 의자 밑에 액체 폭탄과 타이머를 장치하고 동경에 내려서 나리다에서 내리면서 타이머를 걸어놔요. 왜? 비행기는 오면 몇 시간 뒤에 다시 뜨게 돼 있습니다. 떠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타이머를 뭐 3시간이나 4시간 하면 하늘에 올라갔죠.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일본인 승객이 앉았는데 그 일본인 승객 밑에서 액체 폭탄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구멍이 나고요. 그 밑에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당연히 죽었고, 그 다음에 옆에도 부상하고, 이제 비행기가 떨어지느냐 마느냐인데 다행히 구멍이 났지만 조종사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회항을 해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뭔가를 조사를 해서 이게 필리핀에서 온 테러리스트가 이 자리에다 장착하고 나갔다는 걸 알아서 이 액체 폭탄이 생기기 때문에 폭탄으로 쓸 수 있는 액체는 반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보면 100cc짜리 요만한 앰플들 정도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 그것도 비닐봉지 투명한 데다 놔서 보여서 갖고 들어가지, 실제로는 액체를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고 다 조사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액체 폭탄 때문에 액체 반입 금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막았는데 아직도 테러리스트 범죄자 식별이 아직도 남았는데 뭐가 있냐면 가짜 여권. 아까 말레이시아 비행기에도 2명이 가짜 여권을 갖고 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 본인인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데 본인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제일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광고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주 황당한 방법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식별 동영상은 그냥 간단한 커머셜인데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바코드를 하나씩 붙이고 가서 머리로 스캔을 하면 제일 정확하지 않느냐, 여기다 수술을 모든 사람이 바코드를 해서 각각 국가별 바코드를 붙이고 하면은 되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런 농담 삼아 하는 건데 여기서 곰이 설치한 데서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IT 기술을 동원해서 이제 이 식별을 하는 문제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거가 되냐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USB 지시라든지 생체 여권 및 비자 같은 것들을 국제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표준화를 하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여권을 관장하는 ICAO라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전자 여권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스마트 카드 형태로 여권에다 넣어서 생체 여권 또는 선원 수첩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 식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사용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연의 본론으로 이제 넘어오면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식별 문제를 처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MRP라는 겁니다. MRP는 Machine Readable Passport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패스포트죠. 여러분들도 공항에 가서 가져갈 때 여권이 있는데 여권에 보면 여러분 얼굴 사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권의 종류, 생년월일, 이름, 뭐 언제 만들어서 언제 끝나고 뭐 등등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잘 아는 건데요. 요 내용 자체가 사진만 빼고 나머지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 요 밑에 2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이 보면은 꺽쇠 표시가 돼 있고 꺽쇠 표시 밑에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름이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오델 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크리스토퍼 윌리엄 뭐 이렇게 해서 오델 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뭐 제 이름이 권영빈이면 영어로 권영빈이라고 써 있고요. 그것들이 필드에 따라서 생년월일하고 여러 여권 정보하고 다 있습니다. 이거는 왜 저런 것을 만들었냐면 요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2줄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건 전 세계 여권이 다 통일이 돼 있고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여권을 가져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싹 한번 스캐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2줄에 있는 정보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화면에 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입국 관리 직원이 봐서 손으로 이름을 치고 여권 번호 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오타도 많이 생기고 특히 잘 모르는 나라 사람이 오면 이게 뭔지 잘 못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걸 자동화하기 위해서 MRP라는 걸 만들어서 이 2줄을 썼고
요 두 줄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동으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머신 리더블 존이라고 그래서 기계가 읽는 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판독을 할 때 읽을 때의 오류를 줄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왜 그러냐면 타이핑 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쫙 훑는 것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됐고, 그 다음에 이 폰트 자체도, 이 글자체도 국제표준 규격을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동일한 걸 사용해서 금방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처음에 나온 기계 판독형 여행 문서라고 해서 아래 하단에 두 줄에 있는 걸 갖고 처리 속도 향상과 여권을 갖다 인식하는 기술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공항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나라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쓰는데, 전 세계 공항에서는 여러분이 오면 한번 훑는 거를 보면 MRP로 읽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리코드가 저 안에 있는 게 자동으로 전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APIS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승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승객 정보인데요. 어떤 거냐면 승객 정보 사전 통보제, 그러니까 패신저에 대한 정보, 그 승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옛날에는 없던 시스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예약을 하면 승객 예약 정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름 그 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갑니다. 어느 비행기 어느 것 타고 뭐 등등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패신저 네임 리코드라고 그래서 출입국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름, 여정, 연락처 이런 것들이 예약 기록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보통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여행사가 뭐라고 대부분 얘기하냐면 그냥 여권 앞면 카피해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권 앞면 카피해서 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여러분 개인정보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서 필요한 게 여러분 영문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권 번호만 알면은 사실은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객의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수집한 이 PNR 정보하고 실제 공항에서 보딩 패스를 받아서 출발을 하면 이 정보들이 상대편 도착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이터베이스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상대편 국가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출발과 동시에 사전에 도착국에 보내서 분석을 하는데, 이게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2시간이면 어디냐면 서울에서 동경을 가거나 서울에서 베이징을 가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가 뜨면 뜸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그 사전 승객 정보가 상대편 나라로 가고, 그 상대편 나라에서는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요주의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나라 공항을 가면 요새는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도장만 찍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정보를 보내주는 거는 어떤 밴 회사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는 회사는, 나라는 그 회사로부터 사면 이거를 받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런 정보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정보를 사서 전 세계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하는 거가 뭐냐면 출입국 규제자, 들어오면 안 돼야 될 사람, 그러니까 뭐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불순 목적 외국인, 그러니까 뭐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안 될 이상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에 보면 일본 국회의원이 뭐 독도에 가서 그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겠다, 이런 사람 공항에서 보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미리 알아서 분석을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공항에 도착할 때는 조사해야 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나가죠. 그러니까 요즘은 공항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보내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전보 비행기가 내리던 380 비행기가 내리던 그 안에 있는 승객에 대한 정보는 다 이미 분석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여기 그 얻어지는 내용 자체는 다 아시겠고, 그 다음에 공항은 보안이 늘어나고 통과 여객도 늘어나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서 여행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객 서비스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항공사들로부터는 PNR 정보가 와서 그 정보가 출입국 전산 시스템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공항에 있는 출입국 심사관의 단말기에 결과가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금지 정보, 여권, 사증, 그 다음에 위조에 관련되는 정보도 인터폴에서 공유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심사관이 보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이 오면 또 관련 부서랑 연결도 하고요. 공항에서 체포해야 될 사람이 오면 경찰이 잡아야 되니까 이런 쪽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규제자니 아니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하고, 안 들어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별도로 데려가서 심각하게 조사도 하는 그런 체제를 전 세계 공항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은 출입국 기록이 이제 전자적으로 미리 가니까 출입국 신고서 같은 거를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큰 종이에다 출입국 신고서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출입국 신고서 쓰지 말라고 그러고, 세관 혹시 그 비싼 고가 물건 사오셨습니까 하고 세관 통과서만 주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이런 여행객 분석과 내국인 분석이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출입국 관리 기록을 그 종이를 쓰지 않더라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검색을 통해서 속도를 개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서는 승객이 도착해서 아무리 늦어도 45분 이내에 다 통과를 시켜라 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걸 만족하면 우수공항이 되고,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전 세계 1등 공항을 6년 연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게 45분 규정인데 우리나라는 15분 이내에 다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항공사는 이제 그 출입국 시간 단축에 따른 편의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협조하면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공항에서 좋은 자리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 점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도착지 국가에서 또 위험 승객을 태운 거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가 있고, 출입국 기관은 이런 불순 목적이라든지 출입 관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해서 시큐리티를 갖다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문서를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심사요원도 위험한 사람이 오는 쪽에만 집중 배치하면 되니까 효율적인 배치라든지 등등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기술이 하나가 나온 게 이게 생체 인식인데요. 바이오메트릭스라고 하는데, 생체 인식은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넌 누구냐, who you are 하고 그러면은, 넌 누구냐 그러면은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넌 누구냐 하면 암호를 대면은 맞았다 그러면 되고 아니면 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넌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내가 민간인인데 내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생체 인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what I have,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나라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얼굴입니다. 내 얼굴을 등록해 놓고 나면 내 얼굴이 나오면 나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워낙 성형수술들을 많이 해갖고 페이스 아웃해서 전혀 다른 얼굴이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하거나 뭐 이러면은 오리지널 사진하고 또 체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생체 인식에서 많이 쓰는 게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옛날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문은 유니크하고 모든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만큼 식별 능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가지고 내가 나라는 걸 등록해 놓고 나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 지문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면 눈동자 안에 동그란 거에 무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홍채라고 그러는데, 홍채의 무늬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도 영구불변이고, 그래서 홍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손에 이제 정맥 같은 게 흐르는데 손가락 정맥, 손등 정맥 이런 걸 가지고도 나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쌍둥이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나를 구별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도 되죠. 내가 나기 때문에 등록이 돼 있으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찍으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이 사람을 갖다 확인하고 싶어서 지문을 등록을 했다 그러면 손가락을 잘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또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손가락인지 죽은 사람의 손가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브니스 디텍션이라고 해서 산 사람의 손가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값싼 지문 인식기를 사면은 지문이 있다 없다만 확인하는데 그 위조 지문을 골무 같은 거로 만들어서 차고 누를 수가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조 지문 방지 기술도 있으니까 요즘은 지문 같은 걸 좀 고급 기계를 쓰면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ICAO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아까 얘기한 건 테러리스트라든지 용의자라든지 이상한 사람들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ICAO에서는 뭐냐면 생체 인식 여권을 만들고 그런데 이거를 각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니까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해준 대로 하자. 그래서 ICAO라는 기구가 이것이 IC칩에 들어가야 되니까 스마트 카드 하는 데다 요청을 했고요. 스마트 카드 하는 사람은 카드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기술을 안 가지고 있어서 생체 정보를 표준화하는 그룹인 생체 인식 그룹에다가 요청을 했고 ISO에서는 그 생체 인식 그룹이 데이터 포맷 스탠다드로서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여권에서 요구하는 얼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문, 세 번째로 홍채, 요거에 대한 국제 표준을 다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여권을 만드는 방법도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권 사진 찍겠다고 사진관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요. 색안경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귀를 가리면 귀가 나오도록 이렇게 다 뒤로 머리를 넘기라고 그러죠. 그게 국제 표준 규격에 귀가 나와야 된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귀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형식이 정해지면 그것들을 이제 주고받는 인터페이스를 또 정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가짜 여권 식별에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USBG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비자 면제국, 대한민국도 미국의 비자 면제국입니다만 유럽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하고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은 미국의 비자 면제국이 됐거든요. 거기들은 의무적으로 그 전자여권을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자여권을 안 쓰면 비자를 받도록 하는 체제를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점점 전자여권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게 10년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권은 한번 이렇게 발행을 하면 유효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효되기 전날 발행한 여권은 10년 동안 쓸 수가 있으니까 최대 10년에 걸쳐서 바뀌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유럽에서는 유럽 시민 카드라고 해서 시티즌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시티즌 카드 자체는 생체 정보를 넣고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비슷한데 IC칩을 넣고 거기에 생체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유럽 내 EU 국가 내에서 여행을 할 때는 여권을 가져가지 말고 시민증만 갖고 가면 확인해서 비행기를 타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용 및 차용이 많은 이름과 아이디를 대신해서 본인을 판단하는 걸 내 몸에 갖고 있는 거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걸 갖다 또 여러 개, 얼굴, 지문 뭐 이런 복합식으로 다중결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CAO가 만든 것에 보면은 이제 이런 류의 여기 칩이 있고요. 그다음 칩이 있고 이것이 안테나가 달려 있고 이것이 이제 파워를 받으면은 이 안테나에서 이 칩 내용이 나와서 판독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자여권을 만든 거는 이런 표시가 있으면 전자여권입니다. 전자여권은 그런데 이 표시 아니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게요. 일반 종이여권은 이렇게 마음대로 종이니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여권은 IC칩을 넣고 칩이 깨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봉을 해서 종이로 싸놨습니다. 그래서 잘 접히지가 않아요. 그것들은 이런 IC칩과 안테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의 USBG 프로그램입니다. 이 BGC 그냥 쓴 게 아니라 이렇게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의 약자고요. 그 전산화를 통해서 출입 승객의 종합적인 분석인데 여기 보시면은 승객이 여기 왔고요. 줄 서 있고요. 이 사람이 여기 손을 대서 지문을 찍고 있고 그 지문이
이 심사관의 앞에 뜨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지문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요거 쓴 첫 버전이고요. 요번엔 10 프린트라고 해서 좀 더 큰 화면에 10손가락을 다 찍을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대형 시스템을 갖다 전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부터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돼야 될 텐데요. 네, 화면은 그냥 작게 계속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커런트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보통 생체 여권을 쓰지 않고 왔을 때 보면 처음에 들어오면 여권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막 합니다. 너 어디서 왔니? 뭐 멕시코에서 왔다. 뭐 등등 하면서 여기 이제 한번 쫙 스트라이프를 하고 이거저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라서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을 보고 괜찮다 그러면 지금 도장을 찍고 그러고 이제 줍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입국을 해가지고 처리해서 주고요. 예. 그리고 잘 가라 그러고 이제 이번엔 또 러시아에서 온 여자 승객을 상대로 해서 또 부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요. 뭐 하냐라고 해서 이제 서류를 받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저거 묻는 게 너 여기 뭐 왔냐, 며칠간 머물 거냐, 어디 있을 거냐 등등 이런 질문을 막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생체 인식 여권을 쓰지 않았을 때 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 이 이그젬플을 보시면 보통 1인을 처리하는데 30초에서 45초 정도 걸립니다. 그랬을 때 지금 확인하고 보고 뭐 질문 끝나면 문제 없으면 도장을 찍어서 가고 뭐 어디 가냐 그러니까 플로리다 간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체를 해서 지문을 찍고 얼굴 사진을 찍으면 시간이 더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USB 지시를 이용해서 생체를 할 때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이 문제를 하는데요. 똑같은 사람이 다시 옵니다. 네, 아까 그 멕시코 남자가 다시 왔죠. 그래서 이제 여권 관련되는 정보를 받고 여기 지금 얼굴 찍는 카메라가 있고 요 앞에 이제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하는데 기본적인 걸 보고 저기 질문을 아까처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손가락 들어서 찍으라고 해서 지문을 찍고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여기 카메라를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왼쪽 검지를 찍고 그다음에 오른쪽 검지를 찍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화면이 바뀌고 있는 게 이제 지문하고 얼굴 사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거저거 묻고 그다음에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화면에 나오면 똑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찍고 얼굴 사진을 찍고 그래도 아까 질문했던 프로세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한 45초 정도? 그 정도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여자가 또 마찬가지로 오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 어디 가냐, 뭘 할 거냐, 얼마 동안 머물 거냐 등등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저기 지금 조금 전에 싹 이렇게 민 게 MRP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MRP를 하고 그러면 이제 화면에 데이터가 떴으니까 그걸 이렇게 떴죠. 지금 화면이 바뀐 걸 보셨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손가락 찍으라고 해서 왼쪽 검지, 오른쪽 검지, 그렇죠. 오른쪽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봐서 얼굴을 찍자 그러고요. 네, 지문 끝났고 이제 얼굴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사진 끝나고 나면 뭐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오케이가 나오면 곧바로 이제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이 시간이 똑같이 그 45초입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을 하나 아니나 이게 시간이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은 결국은 손으로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나 지문 인식을 해갖고 처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소요되고 그 대신에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지문을 받은 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랑 확인을 해서 다른 사람이 왔는지를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뭐 이런 걸 다 체크하고요. 입국 전, 입국 시, 체류 시, 출국 시에 대해서 이제
수천만 명이 매년 오는데 그걸 다 체크를 하고요. 2005년까지 미국 전체 공항에 대해서 이미 구현을 했고 올해가 2014년인데요. 요 전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약 9조 원 이런 돈을 해갖고 미국 전체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걸 보고 우리도 2004년경부터 준비를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기본 개요가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등록을 하고요. 내가 도착을 하면은 이걸 해가지고 이 카드에 있는 내용과 맞는지 확인을 해서 본인을 식별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입국할 때, 나갈 때 다 이런 걸 찍어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정보화는 빠른 나라니까 마찬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키스 코리아 이미그레이션 스마트 서비스라고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밑에 있던 사진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인천 인터내셔널 공항에 가면은 자동 출입국 심사라는 게 있는데 요건 요새는 요 바로 옆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그 자리에서 나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내가 여기 서 있다가 들어가면은 지금 처음 되는 게 여권을 대고요. 그럼 문이 하나 열립니다. 그럼 유리문을 들어가면 두 번째 지문 찍고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장이 왔는데 줄 서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굉장히 100만 명이 넘긴 했지만 굉장히 헐렁합니다. 그래서 금방 갈 수 있고요. 요 자동 출입국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언제 좋은가 하면은 갈 때는 뭐 우리가 집에서 가니까 힘이 팔팔 나는데요. 끝나고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줄에 서 있으면 되게 골치 아픕니다. 시간 한참 걸리고요. 그런데 여기 오면 사람이 없어서 한 15초에서 20초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등록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에 한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이거를 하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으로서 등록하면은 여러분 여권에다 도장을 찍어주고요. 요게 이제 처음 게이트가 여권 판독하는 곳, 두 번째 이렇게 생긴 것이 지문 인식기 그래가지고 그 자리로 되는데 여권 판독과 지문 인식 이 두 가지를 했고요. 대한민국이 이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서 미국의 USBG 프로그램이 이제 전 세계에 이런 거 잘하는 나라랑 연동해서 하자라고 해서 만든 시스템 이름이 글로벌 엔트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을 미국에 그 줄 서는 1시간씩 써야 되는 그거 안 하고 빨리 들어오게 하자. 그게 이제 글로벌 엔트리 서비스인데요. 한국 사람도 미국에다 지문을 넣고 등록을 하면 그리고 글로벌 엔트리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은 줄 서지 않고 옆에 키오스크라고 그래서 이런 한국과는 좀 다른 그런 형태가 있는데 거기다 여권 집어넣고 지문 찍고 그러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국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출국도 그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서 이게 한국하고 미국이 협정을 맺어서 이런 서비스까지 가니까 굉장히 그 자세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테러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테러리스트가 남의 여권을 갖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권을 훔쳐서 위조를 하려고 해도 그 칩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바꾸고 그래도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제가 요거는 나와야 되는데 예, 여기 확인을 한번 잘 보시면은 요 사진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 건데 여기 보시면 사진이 두 개가 보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미국을 10번 들어가면 10장의 사진이 다 나옵니다. 미국에 들어온 모든 사진이 아까 APS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왔다 간 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를 갖고 있죠. 그런데 뭐 제가 3년 전에 들어갔다가 올해 들어갔다가 뭐 2년 뒤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들어간 날짜하고 사진이 다 나오니까 그 심사관이 눈앞에서 딱 보면 얼굴이 같은지 다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위조 여권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얼굴이 여기 보시면 쭉 화면이 여러 개가 같이 나오죠. 화면을 시간대별로 지나가는 걸 보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다른 얼굴이 나오면 금방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생체 인식 정보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인식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문을 찍은 거 자체 아까 지문 찍었잖아요. 그 지문 찍은 거 같은 경우는 또 전산으로 보내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오지 않는 이상 가짜 여권을 갖고 들어와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은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의 목표는 뭐냐면 테러리스트들을
발본색원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썼느냐, 아까 MRP, APIS, 그 다음에 생체 여권 및 생체 비자,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엔트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전한 여행객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위험이 있는 사람은 미리 사전에 분석해서 정리를 해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만 해서는 안 되고, 미국만 해서 안 되고, 뭐 유럽만 해서 안 되고, 세계적으로 같은 형태로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 세계적인 노력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를 설명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술을 다 즐겁게 완성했고 이것만 가지면 테러리스트를 다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도 여러 가지 그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우리가 하는 전자여권 같은 경우는 이제 RFID 기술로 아까 안테나에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파를 발사해서 읽는데, 그런 걸 또 해킹하거나 또는 이제 뭐 또 부수려는 노력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이라든지 그 보안 문제라든지 뭐 등등도 아직 열심히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개발에 이제 제가 그 ISO 국제표준화위원장으로서 일을 많이 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이 많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국제기구들 간의 상호 간의 협력에 의해서 신기술에 따라서 본인 식별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백오피스 뒤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서 국제기구들이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래서 마치면서 이제 하면 아까 안전한 여행을 위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뭐 이런 강연을 들어주셨는데, 그 전에 누가 얘기한 것처럼 Boys be ambitious.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서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일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제 이걸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를 해드리면, 저는 아주대학교하고 굉장히 해피한 관계입니다. 제가 아주대학교를 3번을 떠났는데, 그 아주대학교를 들어와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4년 만에 졸업을 했을 때 저는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로 가서 3주 병역하고 병역 피를 하고요. 그러고 이제 그 기간 중에 다시 도부를 해서 불란서로 가가지고 불란서 정부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왔고요. 그때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들어와서 여기 있었으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더 자주 보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대우학원의 그 1985년 6년의 시절에는 교수 요원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때 이제 저를 릴리즈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로 전산학과로 가서 교수가 돼서 3번째 출발해가지고 이제 아주대학교에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의 불란서 유학까지는 얻었고 교수가 되는 거는 못했지만 중앙대학교 가서 교수가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 자체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에서 뭐 여기 경향신문에 이제 끝에 78년도에 난 건데요. 아주공대 수석 졸업 뭐 이런 것들 기사도 제 이름이 나고 뭐 이렇게 했던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서 아까 그랜 챌린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계속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 증거가 이제 뭐 십자가 정신, 그래서 요 사진은 지금 또 연결이 안 돼서 안 나오는데 이 사진이 뭐라는 거냐면 이와 같이 큰 강당이 옛날에 저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졸업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졸업식은 뭐 이런 형태로 안 하겠지만 그때는 또 십자가가 있는 데에서 상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십자가 정신이라는 게 결국 어떤 것을 개척하고 새로 나가라는 그런 형태, 저에게 십자가가 지어진 것처럼 저는 선배가 없이 뭐 우리 일회 선배분들은 계셨지만 모든 것을 다 사회에 나가서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십자가를 메고 나가서 아주대학교를 뭐 이제 좀 알리는 그런 형태로서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나 교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생각을 잊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했던 거는 논문도 뭐 저도 써서 뭐 정교수 되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표준화라는 곳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표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뭔가 하면은 한국은 그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 1950년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원조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한 50년간에 걸쳐서 대한민국이 국제표준을 만든 게 이렇게 한 손에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2002년도부터 국제표준, 저는 1996년부터 표준화를 했고 2002년도에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이오메트릭스 분야에 위원회가 생길 때 참여를 해서 그쪽에 한 분과 의장을 맡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을 해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대한민국 이름으로 4개의 국제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누가 한 거를 4년 만에 만든 거죠.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게 2006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일을 해서 아까 IEC 1906 어워드라는 게 국제 세계 3대 표준화 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전문가에게 주는 상인데 이거를 작년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전기 분야에 일은 하지 않지만 IT 분야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했다고 미국에서 추천을 해서 받았고 그 상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와서 기술표준에서 깜짝 놀라서 저한테 준 그런 상인데 저는 이게 제가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제가 그동안 헛살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요. 왜 그러냐면 국제표준화라는 것도 대한민국이 불모지였을 때 제가 이런 걸 해갖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국제표준을 많이 만들었고요. 제가 그걸 하게 된 동기는 뭔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척자 정신으로서 국제표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연회비를 내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로서 한국에서 혜택을 받고 해외 유학을 한 사람으로서 한국을 국제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자. 낙후된 분야가 어디냐라고 해서 표준화 분야를 선택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가면 제가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어느 날인가 사라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때 됐을 때 나는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로서 한국의 기술을 올리는데 한 일조를 하고 갔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로서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 열심히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지금 이 나이에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면 항상 꿈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여기 많은데 이거 해드리면 이게 옛날에 아주공대 배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주대학교 배지고요. 그랬을 때 작년도가 40주년이 됐는데 저희가 못한 일이 있어서 몇 사람이 불란서를 이번 2월에 가서 40주년 사은회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기 기계공학과 졸업생인 오상경 박사가 그 오신 불란서 옛날 교수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우리 동창회장인 최종욱 박사고요. 그리고 저하고 3사람이 가서 그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두 분들은 불어를 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하고요. 저만 불어를 할 수 있어서 가서 그냥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불란서라는 게 이렇게 학교 저녁에 아주공과대학이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들이 요 배지와 함께 옛날에 있었는데 뭐 요즘은 우리가 그 불란서에 대한 잔재를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보면 두산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 한불기술초급대학 설립에 협정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아직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40주년 기념으로 이런 기념품도 만들어 갔고요. 아주대학교 현재 사진과 간단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옛날에 있었던 교수님들한테 드렸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랑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날 슬라이드를 갖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불란서 교수 사택,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들을 또 갖고 있냐면 심지어 제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 누구 보라고 그랬을 때 그 전자공학 실험할 때 보여줬던 그 교수가 이 사람이고요. 제가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이런 사진들도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그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우리가 그 굉장히 국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4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너무 아쉬운데 이제 국제화 단계에서 넘어갔고요. 다행히도 뭐 아주대 총장님도 그때 오셔서 그 에콜 상트랄드 낭트하고 MOU를 다시 맺게 됐는데 그때 설명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나라의 여러 학교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불란서는 거의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옛날에 보면 요번에 이게 이제 그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주석이 불란서를 가서 한 얘기입니다. 물을 먹을 때 우물을 판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하고 불란서가 수교 50주년인데 그때 우물을 팠던 사람들이 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자기는 불란서로 와서 이런 일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파리가 아닌 리옹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 등소평하고 주은래가 노동자로 갔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잊지 않아서 처음에 리옹에 가서 하고 파리에 올라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런 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날 갔던 오상경 일회 선배하고 저하고 최종욱 박사 말고 이렇게 불란서 사람들과 그때 이제 우리 여기 불문과 졸업생인데 낭트 대학에서 불문학과 교수를 하는 사람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우리가 열심히 했고요. 불란서 사람들은 그때 MOU를 맺을 때 이런 식으로 이거 낭트인데 환영 아주대학교 뭐 이런 걸 다 준비해 갖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MOU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올해가 이제 아주대학보가 40주년이 되는데 아주대학보 창간 후에 첫 일면 타이틀이 뭐냐면은 세계로 웅비하는 아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대학교는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나갈 거고 열심히 하자. 비록 저는 이제 졸업생으로서 여기 있지는 않지만은 아주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세계적인 일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세계로 넘어가는 일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될 거고요. 이건 뭐 전에 여기 이사장 하시던 분이었는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던데 저는 거기다 아직도 스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창학 하던 때 얘기가 뭐냐면 아주 1등,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1등 되는 학교를 하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아시아 1등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이 있으니까 안 됐거든요. 그럼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 도전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도전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각자 여기 계신 수백 명의 그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것이 잘 각자 개인이 잘 됐을 때 아주대학교도 같이 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가 꿈을 가지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74년도에 입학을 해서 40년 만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강연을 하는데 꿈을 잊지 말고 꿈은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논문을 발표하거나 국제회의를 하러 가방을 싸들고 개나리 보침을 메고 계속 해외를 다니면서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개발하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은퇴하는 날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좋은 강연이 됐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고 40년 뒤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섰을 때 우리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주동문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조를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강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